저는 최근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싹 정리하고 다시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왜 굳이 스스로를 화려한 싱글이라고 부르냐면요. 정말 혼자 사는 지금의 삶이 제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거든요. 누가 들으면 아이고, 다들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거지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 참는 거 좀 더 일찍 그만둘 걸 그랬다 하고 속상할 정도거든요. 보통은 결혼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새로운 원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그 인생의 원수 같은 존재들을 만나고 어떻게 또 그 인연을 정리하고 어떻게 지금 이 평온하고 화려한 싱글의 삶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은 참 별 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언니 하나, 오빠 하나 있는 집에서 막내로 자랐는데요. 삼남매가 있으니 집은 늘 시끄럽긴 했는데 그게 싫진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집은 화목하긴 했거든요. 유년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 솔직히 떠올릴 게 없어요.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해도 언니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은 정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어떻게 큰일 취급이었나 싶지만요. 그만큼 평범하고 밝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바빴고 아빠는 기계 돌리느라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고, 그런데도 이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 셋은 살면서 돈 걱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엄마가 고생하시는 건 늘 눈에 밟혔지만요. 셋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언니가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어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니까요. 시험만 치면 상장을 한 움큼 들고 오고,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 면담 때 엄마 아빠한테 저희 언니는 영재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러다 결국 서울로 학교를 갔고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형부도 똑같이 선생님이니까 둘이 참 조용하고 반듯하게 살아요. 보는 제가 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모범생 커플이구나 싶다니까요. 반면에 오빠는 정말 정반대였죠. 언니 동생 맞나 싶을 정도로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공부는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5분도 안 돼서 도망가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괜히 동네 돌아다니다가 시비 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래서 사람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일 꼬맹이인 제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엔 어디에 정신이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부모님 방앗간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적성에 맞았는지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온라인 홍보라는 걸 해보겠다더니 떡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받고 그러다가 동네 맛집으로 알려졌어요. 떡 하나 팔아도 정성 들여 만들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죠. 저는 가끔 오빠 보면서 아직도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죠. 저는 정말 평범함의 정석이었어요. 공부도 그냥 중간 정도만 하고 사고는 안 치는데 또 모범생은 또 아닌 진짜 딱 평균치에 걸쳐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집에서는 그냥 귀염둥이 막내 역할이 제 몫이었죠. 하면 안 되는 짓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도 저한테는 별로 기대를 크게 걸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는 편했어요. 언니처럼 어떤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오빠처럼 사고 치고 혼날 일도 없고요. 그렇게 별 탈 없이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제 성향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방향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뭐 하나를 꼭 하고 싶어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공부도 그냥 하라니까 했고 대학도 성적 되는 곳 넣으라 해서 넣고 꿈도 딱히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심심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저는 그게 편했어요. 남들처럼 뭐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없었다기보다 그걸 위해 이 악물고 경쟁하는 게 성에 안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생각 없이 산 건 아니었어요. 저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본다. 이거요. 오빠가 사고 치고 다니면서 부모님 얼굴이 흐려지던 걸 옆에서 숱하게 봤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오빠 때문에 한숨 쉬고 일하다가도 가게 닫고 뛰쳐나가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었죠. 오빠가 저의 반면교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괜히 누군가한테 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제 성격을 두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진경이는 순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똑부러진 데가 있다. 응? 내가 그랬나? 뭔지 모르겠어도 칭찬 맞지? 당연히 칭찬이지. 저번에 선배가 우리 보고 청소 대신해달라 했을 때 앞장서서 말하는 거 보고 내가 반했잖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제 선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먼저 시비를 거는 일도 없이 제 선 잘 지키면서 살았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 규모 있는 회사로 옮겨서 마케팅 일도 해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며 흘러갔죠. 어느 하나를 평생의 직업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주어진 만큼 하고 제 할 일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건 참 우연 같으면서도 인연 같았어요. 그때 저는 광고랑 영화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동아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활동을 생각보다 훨씬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사람들 자료 모으는 것도 돕고 일정 관리도 하고 모임 활동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아리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 회장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딱 왔어요. 이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이구나. 왜 동호회에 보면 스터디에 참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비도 제때 안 내고 모임 있다고 하면 잠수 타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질리게 많거든요. 남편은 그런 걸 절대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참여가 어렵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세요. 미리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 일정이 꼬이니까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좋았어요. 따뜻하게 포장된 무책임보다 차갑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하나. 물론 남편이 엄격하다 보니 동아리를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갈 사람 빠지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은 정말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총무, 명호는 회장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거죠. 게다가 회사 위치도 서로 비슷해서 퇴근 후에 만나기까지 자연스러웠고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참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맺고 끊는 것도 확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기가 맡은 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 당시엔 참 멋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그 정도로 날카롭진 않지만 남에게 패 끼치는 건 싫고 제 선은 확실히 지키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둘이 의외로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쌓였고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과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하는 정도였지만 그게 저는 참 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한 지 2년쯤 된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프로포즈 했죠. 딱 자기 성격처럼 확신 있고 깔끔하게요. 진경아, 우리 결혼하자. 나는 네가 좋고 너도 내가 좋잖아. 나는 앞으로도 너 이상의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호랑불호가 확실한 사람이 저라는 사람을 평생의 반려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도 들었고요. 남편 말처럼 저도 그땐 남편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남편의 깊은 가정사도 듣게 됐는데요. 이 집안이
생각보다 험하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님이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 만나기 얼마 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인지 생활력도 강하고 어떤 건 참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이 남편을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누이 명희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얘기하길 둘이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누가 봐도 남매 정이 깊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보호자처럼 남편이 명희를 챙겼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되었는데요. 그게 또 결혼 준비하면서 은근히 저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 느낌은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오빠를 뺏긴 기분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런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시누이도 딱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좀 예민하게 그랬죠. 오빠가 늘 저만 챙겨주다가 언니 만나니까 좀 소홀하더라고요. 그게 좀 질투났나 봐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죠.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아가씨가 저도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누이는 그 뒤로 딱히 선 넘는 것도 없었고 남편도 제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편이어서 그때까진 뭐 큰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불편해해도 남편이 바로 알아채고 새언니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선을 확실히 그어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일단 내 편을 들어주긴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놓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런 건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남편 쪽을 참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특히 시누이가 시댁 식구라기보다 그냥 살가운 동네 동생처럼 해선지 언니네가 여행 다녀오면 꼭 시누이 선물도 사오고 오빠도 방앗간에서 나온 떡이나 참기름 같은 거 잔뜩 챙겨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그런 게 익숙한 편이긴 했거든요. 모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분위기라서 시댁이다, 처갓집이다 이런 걸로 경계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편이었죠. 시누이도 그게 좋았는지 더 이상 저한테 거슬리는 행동 같은 건 안 했는데요. 마음 한쪽에서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누이가 남편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리 남매 정이 깊어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알뜰하고 계산적이냐면요. 신혼집 준비하면서 큰 물건 살 때 아주 따박따박 따지고 가격 비교하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브랜드 있는 걸 고르면 굳이 이걸 사야 돼? 하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 표정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오빠, 나 요즘 출근할 때 쓰는 가방이 너무 해져서 예쁘고 튼튼한 걸로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 그럼 이참에 좋은 걸로 사. 출근 가방은 싸구려 드는 거 아니야. 받은 거 있어? 아니 제가 같은 소리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제 돈 걸던 사람이 지 동생한테는 돈이 줄줄 샌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오빠 노릇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엔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신혼집 구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산 맞추느라 얼마나 진이 빠졌는데 시누이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갑자기 돈 개념이 사라지더군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결혼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아가씨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왜 신혼집에서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걸로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진경아, 명의는 아니야, 상황이 다르지 않아.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 결혼하면 둘이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돈 문제 이렇게 불투명하면 나는 결혼 못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얼굴이 확 굳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진심이었어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집을 얻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누이 문제만 나오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그대로 끌고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지나고는 결국 저한테 숙이고 들어왔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해도 좀 명희한테는 더 유하게 굴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네가 싫다는 건 하지 않을게. 명희한테도 말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우이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전인 오빠가 괜찮다길래 상의된 줄 알고 점점 더 욕심부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언니, 제가 사실 오빠 돈 쓴 거는 나중에 혼수 크게 하나 해줘서 갚으려고 했었거든요. 언니가 필요한 거 말해주면 그거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진짜 뜨악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집 해준다니까 기어들어오나 보지 싶어서요. 근데 그래도 시누이까지 울먹거리며 사과를 하니까 저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큰 거였는지 놀라는 눈치이긴 했지만 또 군소리 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누이가 경우는 있는 아이구나 하고 조금은 부드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덕분에 분위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해서인지 몰라도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가려졌던 생활 패턴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원래도 남편이 짠돌이 성향이 있다 보니 돈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투닥거리게 되는 건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도 낳고 직장도 계속 다니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서로 괜히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날도 많았지만 그게 결혼 생활이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조금씩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쪽으로 변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아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기저귀를 어디 걸로 살지, 유모차 대여가 좋을지, 중고를 알아보는 게 좋을지 뭐든지 비교하고 또 비교하더군요. 집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것도 아깝다는 표정을 도통 숨기지를 않으니까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저는 맞벌이 하면서 제 몫도 충분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태도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제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리는 문제로 크게 싸움이 터졌습니다. 자기야, 나도 맞벌이 하면서 똑같이 벌고 있잖아. 아니, 솔직히 월급은 내가 더 많을 때도 있지 않아? 근데 하나하나 간섭하고 막으려 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어. 결혼했으니까 소비 습관도 바꿔야지. 예전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 내가 나만 좋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 누가 아니래? 근데 당신은 너무 심하다니까. 우리 생활비 똑같이 모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 외의 돈은 내가 알아서 써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나 생활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잖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 속이 얼마나 뒤집히던지 그동안 눌려있던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 통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건 남편이 그런 결정을 아주 시원하다는 듯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들들 볶고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인데 말이죠. 아무튼 저도 확실히 못당땅 받고 나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뭐라 하는 건 여전했지만 최소한 제 월급 사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누이가 새 직장에 들어가면서 제 자금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전문대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도 잠깐 해보기도 하고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해본 건 많은 것 같은데 딱히 정해진 직업은 없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며칠 해보고 관뒀다는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안 해본 일이 없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이번에 새로 구한 직장이 보험사였어요. 언니, 저 이번에 보험사 들어왔거든요. 여기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내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리 잡았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보험일이면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힘들지 않아요? 실적이 중요하다던데.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원하는 조건 맞춰주고 찾아주는 게 재밌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고요. 근데 언니 말대로 실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가족보험이 제일 안정적이라서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못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테 영업하느라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부모님 보험이나 들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신우한테 상담받고 보험 들었어요. 근데 그 보험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신우이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크게 들어야 하는 상품인 줄 알고 시작한 건데요. 막상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우리가 생활비만 따로 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알아서 하기로 한 거였으니까 제 개인 돈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넣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민망하긴 한데 제가 두 분 보험료를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지출이 커서요. 이제는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언니, 진짜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돼요? 좀만 더 유지해주면 제가 이번 달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목소리가 참 묘했습니다. 울먹이듯 말하는데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데 천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계가 왔던 거죠.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이대로 가다간 생활비까지 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언니가 힘들다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 말투가 톡 건드리듯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지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신우이가 해지해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아프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던 분이라서 저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젊을 적부터 고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걸음도 빠르고 식사도 잘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상황이 꽤 심각해서 아버지는 급하게 이미 수술에 들어가신 상태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이 마비가 와서 당장 집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요.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씩 계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검사비. 처음 며칠만 지나도 금액이 꽤 크게 나오더군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간병비까지 더 붙는다고 하니까 투입될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는 병실 한쪽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용히 상의했는데요. 셋 다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보였죠. 저희 집이 돈을 펑펑 쓸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방앗간은 잘 되긴 했지만 갑자기 몇 천에서 억까지 들어가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보험 담당 직원이 차트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보호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자분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보장되는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보험사 쪽에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보험이 뭔가 알아보니 제가 분명 2달 전에 신우이에게 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했던 그 보험이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생각하긴 했었어요. 내가 조금만 버텼다면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놀란 마음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해지가 된 줄 알았던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걸었는데도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죠. 아가씨, 제가 2달 전에 해지해달라고 했던 보험이 아직 살아있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언니, 그게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몇 달을 제 돈으로 대신 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낸 거 아까운데 보험 깨지면 큰 도움 못 받을까 봐요. 이걸로 병원비랑 간병비 다 쓰세요.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쩌면 제가 신우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가볍게 봤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도 했고요.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간 삐걱거리던 감정이 순식간에 잦아드는 것 같았지요. 그 보험이 꽤 큰 금액으로 들어가 있었던지라 아버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까지 계산해보니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눈이 둥그레져서 숨을 들이켰고 오빠도 저랑 저희 신우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요. 돈 때문에 아버지 치료를 걱정해야 한다는 그 무거움이 한순간에 덜어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전부 신우이가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차근차근 받으시면서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쪽이 마비된 탓에 완전히 편하게 움직이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위급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퇴원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가 직접 모셔가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활을 병행하며 지내게 되었고요. 지금도 거동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가족 모두가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조금이라도 돌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일이 오래 와서 제대로 터졌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계속하다 보니 힘이 많이 빠지셨던 건지 어머니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티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도 겉으로는 잘 버티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속에서는 계속 축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결국 작년에 갑자기 어머니마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거동만 불편하신 정도로 회복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니 너무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자기 탓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랑은 다르게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머니 병간호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언니와 오빠와 번갈아 가며 맡았는데 그야말로 난리였죠. 특히 오빠는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동네에 있으니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아직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도 챙겨야 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날이 있으니 말입니다. 진경아, 너 오늘도 회사 끝나자마자 온 거지? 얼굴이 너무 상했는데. 괜찮아. 나보다 오빠가 더 힘들지 뭐. 가게 일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잖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다 맡긴 것처럼 굴어. 저는 오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았는데요. 정작 오빠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제가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새언니였습니다. 사실 오빠가 새언니 만나고 사람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새언니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제가 퇴근이 늦어지거나 아이 문제로 병원에 바로 못 갈 때면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서 어머니 곁을 지켰거든요. 환자 옆에 아무 말 없이 물 한 모금 챙겨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걸 저는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새언니가 아니었으면 오빠 혼자 저 상황을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 회사를 잠시 휴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직장에 묶여 있고 오빠는 가게에서 손을 뗄 수 없고 새언니가 아무리 친딸처럼 해준다고 해도 그래도 며느리인데 계속 심호봐달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저렇게 병원에만 맡겨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너 지금 회사 그만두면 그대로 정리해고야. 미쳤어? 야, 엄마 병간호 한다고 회사 그만두는 바보가 어딨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그 바보다. 이 말이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 서운하고 또 서운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거라지만 제가 무슨 취미생활하려고 회사를 쉬겠다 한 것도 아니고 제 어머니 간병 문제인데 그런 소리를 내뱉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얘기에 끼더라고요. 언니, 제가 간병 좀 도와드릴까요? 어차피 저도 시간 좀 남는 편이고 간병인 월급만 챙겨주시면 저도 용돈 좀 되고 사돈 어른들도 부담 덜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간병은 좀 다르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아가씨 일도 있잖아요. 신우이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언니, 그런 건 당연히 확실하게 해야죠. 제가 뭐 실수라도 하면 바로 말해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간호쪽 일했던 것도 알잖아요. 일은 뭐 회사에 말하고 잠깐 쉬든지 해도 되고요. 여기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잠깐 마음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신우이가 보험건으로 도와줬던 것도 있고 겉보기와 다르게 야무진 구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신우이를 다르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간 정말 맡겨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스쳤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워낙 예민했고 간병은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간병인과 간호인도 다르고요. 아가씨, 마음은 진짜 고맙고 고마워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토를 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생각은 안 해. 지금 명희가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마음은 정말 고맙다고. 근데 부모님은 다른 문제잖아. 우리 엄마도 사돈처녀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하실 거야. 최대한 차분히 말했지만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구니까 더 오기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전담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발버둥치며 병간호를 이어갔는데 그 모든 노력도 결국 어머니의 시간을 오래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딱 1년을 버티시고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엄마 곁에 있으려고 했던 것도 이미 이런 순간을 예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슬프고 죄스러웠지만 엄마가 이제 고통 없이 편해지셨겠지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생각에 더 죄책감도 들고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조차 모르겠던 그때 신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긴장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보험금 2천만 원이 나온 거 들었다면서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라 딱 3일만 빌려달라고요. 저는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국 빌려줬습니다. 신우이는 적어도 제게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때 그 보험을 이어서 내줬다는 그 일 하나로 저는 신우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큰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인데 3일만 빌려달라는 걸 굳이 뿌리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냈고 신우이는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확인했다며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바쁠 수도 있겠다 싶어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해보면 받을 때도 있었고 안 받을 때도 있었는데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비슷했습니다. 언니, 제가 곧 갚을게요.
진짜 미안해요. 이번 주에 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때 바로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처음엔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곧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가씨, 저도 가능한 기다려드리고 싶은데 슬슬 언니랑 오빠한테도 얘기를 해야 해서요. 이번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언니. 자꾸 늦어져서 죄송해요. 진짜 곧 해결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는만 공허하게 울리고 톡도 읽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뒤통수를 얼얼하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보험 담당자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보험 담당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고객님, 그분이 고객님 시누이 분이시라고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지? 저는 현장직이라 따로 사무실에서 만나는 일은 별로 없어서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긴 해서요. 네, 맞아요. 신명희. 담당자님 들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아가씨가 전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참 이게. 고객님께서 가족분이시니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명희 씨가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한 걸 잡아두고 나중에 본인이 청구해서 보험금을 빼돌린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수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커져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은 전혀 제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보험을 유지해둔 것이었고 제가 해지해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계속 내면서 유지한 이유는 나중에 그걸 본인이 청구해서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 끝나기 전까지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그때는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침묵조차 전부 본인이 청구해서 돈을 가로챌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곧 연락을 할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넘어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돈을 안 갚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놀라지도 않고 제 말에 공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그러더군요. 돈은 당신 의지로 빌려준 거잖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이 직접 말해야지. 내가 당신 심부름꾼이야? 그 말투가 참 뭐라 해야 할까요? 사람이 얼어붙는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런 웃음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그 걱정은커녕 내가 당신 시켜먹기라도 할 줄 알았나 보다. 걱정 마, 나도 그럴 거니까. 다음 날 저는 시누이가 근무하는 보험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날 밤에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고 생각할수록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멈추질 않았어요. 지금 신우한테 떼어먹힌 2천만 원만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제 혹시 몰라서 우리 가족들 보험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손이 떨렸어요. 제가 가입했던 상품들은 그렇다 쳐도 제 아이 앞으로 들어간 보험들이 죄다 어딘가 이상한 이름으로 엮여 있었고 언니와 오빠, 심지어 조카들 명의까지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이 전부 시누이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끝장내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한창 아침 미팅이 진행 중이었고 조용히 서서 보고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사무실 사람들이 놀라 일어나며 웅성거렸고
저는 주변 분위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신우이에게 곧장 다가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신우이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이고이 들고 온 걸레물 한 바가지를 그녀 머리 위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물이 머리부터 얼굴, 어깨까지 흘러내리면서 바닥까지 튀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동은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신우이 얼굴을 보면서 그대로 침을 뱉어줬어요. 그 순간까지 쌓였던 분노가 진짜 그대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너 이거 범죄인 거 알지? 대체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했어? 네 오빠랑 나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려고 했냐고. 어? 입이 있으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지 말해봐. 말해보라고. 신우는 물에 젖은 채로 입이 덜덜 떨리는 것만 보였고 말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사무실 사람들은 계속 저를 말리려는 듯 주변에서 우왕좌왕했지만 저는 신우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입이라도 열어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못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해코지라도 하고 보험금 타려고 그랬니? 너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알아서 해. 언니 왜 이래?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때 지점장하고 팀장이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며 뭐라고 계속 말하길래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체 직원 관리며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구조예요? 이런 걸 아무도 몰랐다고요? 내가 당신들 싹 다 고발할 거야. 이딴 관리도 안 되는 회사 공익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회사는 즉각 뒤집혔습니다. 본사에 보고가 들어갔는지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신우이가 어떤 식으로 일을 벌였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가족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각종 증명서를 몰래 떼어다가 우리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까지 전부 알아낸 뒤 그걸로 보험을 수십 건이나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니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그게 지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이 협조해줘서 일이 수월하게 풀렸던 거예요. 신우이가 서류를 들이미는 대로 남편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인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 대가로 지 동생한테 돈까지 받아 챙겨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까지 전부 고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남편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얼굴로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평소 잘난 척하고 똑부러진 척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명의가 이거 계약만 하면 수당 나온다고 해서 그냥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건당 조금 준다고 해서 한 거야.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진경아,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는 용돈벌이 하려고 네 처자식을 파냐? 말하면 말할수록 무덤 파는 일인 걸 왜 몰라? 나 이제 네 목소리 듣기도 싫어.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남편 얼굴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참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남편을 만나고 끌림을 느꼈던 건 지금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신념대로 정의대로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지 동생 한정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이런 말 유치하지만 저도 오빠 있거든요. 신명이 그 미친 것이 지만 오빠 있나요? 저한테는 더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오빠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동안 오빠가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한 번에 멱살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남편은 손발을 버둥거리며 잡히지 않으려 했지만 오빠 힘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나가는 그 뒤통수에다가
저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가 남편 등짝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또렷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신우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벌인 짓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경찰 조사에서 줄줄이 드러났어요. 제가 겪은 일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저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환수가 수천만 원대였다고 하고 신우가 그동안 몰래 빼돌린 돈도 꽤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법망을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이미 막힌 돈을 이리저리 돌려 막다가 더 이상 막을 곳이 없어서 제 돈까지 끌어쓴 거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요. 얘는 사람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싶었고 그때야 정말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우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줬고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긴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저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딴 인간들하고는 더 얽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이고 뭐고 전부 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두고 뭐라 말할 처지도 아니었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법원에서 단번에 제 손을 들어줬어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제가 징글징글한 인연을 도려내듯 완전히 떼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아이를 볼 권리는 있다느니 법적으로는 어쩌니 하면서요. 진경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잖아. 법적으로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는 거고, 너가 지금 허락을 안 해주는 건 너무 일방적인 처사야.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해서 아이 얼굴도 못 본다는 거야. 몹쓸 짓? 웃기고 있네. 너 판결문 못 읽어? 사문서 위조의 공범처럼 얽혀 들어간 사람이 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낯짝 두껍게 아빠다 할 거요? 너한테 볼 권리가 있으면 나한테는 보호할 책임도 있어. 나는 정말 몰랐다니까. 명의가 서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라고 일부러 아이한테 피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아이 얼굴은 보게 해줘. 애들 보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웃기고 있네. 그러는 인간이 지 처갓집 식구들도 모자라서 지 자식들 정보까지 팔아먹냐? 넌 아빠라고 할 자격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은 한 번쯤 보여줘야 할 날이 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본 그 사람의 행동만 생각하면 사기를 도모했던 사람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인간도 소송을 건다고 입으로만 몇 번 말했지만 정작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연락도 없고 톡도 안 보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조차 묻지 않는 걸 보면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더 크겠다 싶어요. 진짜로 아이를 보고 싶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거든요. 아마 전 남편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정신도 없을 겁니다. 신우와 같이 벌인 일로 갚아야 할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게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이후 회사에서 해고까지 된 상태라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경력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상황이죠. 누구 책임이냐 묻는다면 본인 책임이지만요. 신우는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냥 자기 앞으로만 밀린 빚이라면 차라리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걸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만들어 놓은 빚이라는 거예요. 둘이 경제 공동체처럼 엮여 있었으니 결국 전 남편 목도 생긴 거고요. 뭐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으니 알아서 둘이 처리해라 싶어요. 저는 이제 손 뗀 입장이라 관심도 없고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홀가분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 어디에 쓰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두고 화려한 싱글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누가 들어도 웃으면서 넘길 말이지만 제 마음은 진짜 그래요. 이제는 사고 싶은 옷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아이랑 여행 가고 싶으면 날짜만 맞춰서 떠나면 되고 아빠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해요. 이런 사소한 자유가 이렇게 큰 행복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지금은 그게 하나하나 너무 좋습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왜 그때 더 빨리 벗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정리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버린 게 너무 슬프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한번 끊어내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덕분에 새삼스레 인생의 교훈도 얻었고 무엇보다 지금 제 곁에는 귀여운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제 몫의 운명이었나 싶어요. 어떻게 흘러왔든 결국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저는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저도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